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8번째 시간 조선의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통치체제는 영국대전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군사제도,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 그리고 교통과 통신제도에 대해서 한바닥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중앙정치조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치조직. 기본적으로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은 왕이 있고 왕 밑에 뭐가 있냐면 가장 최고 기구로서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실무행정기구인 육조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불렀고, 그러지 못하고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려고 할 때 실시되었던 시스템을 육조 직계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왕도 정치라 하여, 즉 이 왕도 정치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갖다가 바로 왕도 정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왕권이 너무 약하지도 않는 왕과 신하가 적절한 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것을 이상적 정치라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중앙정치조직도 왕권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또한 왕권을 무조건 견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해줄, 즉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켜줄 기구도 만들어서 이러한 왕도 정치를 실시하려 하는데, 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뭐냐면 삼사라는 기구가 대표적인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려시대 때도 우리가 삼사라는 기구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 삼사는 국가 재정의 회계와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거 중요합니다. 완전히 이름만 동일할 뿐이지 그 역할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게 어떤 기구냐면 언론기구로서 주요 역할은 왕권을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 삼사입니다. 특히 삼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세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사흥부, 사관은, 그리고 공문관을 갖다가 합쳐서 우리는 삼사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사흥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찰의 역할을 합니다. 감찰. 그래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사흥부. 사관원은 간쟁의 역할을 합니다. 간쟁. 이거는 왕이 뭘 잘못하면 잔소리를 하는 기구가 이 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구. 다음에 홍문관인데, 홍문관은 자문기구입니다. 자문. 그래서 왕에게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의 자문을 갖다가 담당하는 기구가 홍문관인데, 이 세 기구를 갖다가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삼사라 부릅니다. 또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 사흥부와 즉 감찰과 간쟁의 역할을 하는 이 기구 두 기구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양사라 부릅니다. 양사라 부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속 관원을 또 뭐라 부르냐면 대관이라 부릅니다. 여기 있는 관원을 대관이라 부르는데, 이 대관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간쟁,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했는데 간쟁,
서경 그리고 봉박근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간쟁은 무엇이냐? 간쟁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구, 서경은 관리의 임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관리를 갖다 이 누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임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잘못되었다 이런 걸 심의. 그리고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권한을 갖다 가졌는데 사헌부와 사관원의 사헌부와 사관원에 근무하는 관리들을 갖다 대관이라 보고 이 대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는 기구로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가 의금부라는 기구가 있고 또 하나가 성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성정원이라는 기구인데 의금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냐면 종종 드라마 같은 데서 종종 보셨죠. 이거는 왕직속 사법기관입니다. 왕직속 사법기관이 되어 있고 성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왕 비서기관으로서 이 고려시대 때로 치면은 궁추원이라는 기구가 이 조선시대 때 성정원에 해당되는 기구죠. 그래서 크게 조선시대 때 중앙정치조직은 바로 이 의정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인 삼사가 있고 또한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인 성정원과 의금부가 있는데 특히 이 삼사가 고려시대 때 그리고 삼사와 조선시대 때 삼사가 완전히 그 역할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이 양사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되더라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이 이 의정부가 이렇게 최고 기구로 있고 그 밑에 실무 행정기구로 바로 뭐가 있냐면 6조가 있는데 6조는 원래 고려시대 때는 6부였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6조로 바뀌게 되는데 이 다른 색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이호예병 형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이호예병 형공 공조 이까지를 크게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2조는 인사를 담당하는 업무고 호조는 재정 그리고 예조는 주로 교육 국가 행사 영조는 주로 군사 그리고 형조는 사법 그리고 공조는 주로 토목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구로 춘추관이라는 기구가 있죠. 예전에 청와대에도 춘추관이라고 해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질의를 갖다 하는 그런 것이 춘추관이었는데 이거는 이때는 역사 편찬 기구입니다. 역사 편찬 기구로 춘추관이 있고 또한 성균관이 있습니다. 성균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더라. 다음에 한성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한성부라는 기구인데 이거는 한양의 행정과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다. 그래서 크게 의정부와 6조 체제로 있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와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가 있고 그 외에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로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은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중앙정치 조직이 맞다면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 행정 조직. 고려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5도 양계라해서 5도는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구역으로 해서 이원적으로 다스렸죠.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지방행정조직이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왕이 이랬고, 전국을 몇 도로 나누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죠. 이때 8도로 나눈 겁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8도 밑에 다시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 목, 군, 훈이 있고,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멸, 리, 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파견돼서 참고로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주현과 속현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파견된,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했죠.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향미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실무행정을 담당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중앙집권이 강화되어서 모든 지역에 이제 지방관이 다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팔도에는 누가 파견이 되게 되냐면 관찰사라는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관찰사가 파견되게 되는데, 밑에 있는 부목, 군현은 정확하게는 부에는 부사라는 관리가 파견되게 되고, 목은 목사라는 관리가 파견되게 되고, 군에는 군수가 파견되게 되고, 현에는 혈령이라는 관리가 파견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선시대 대다수의 지방행정구역은 군과 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수와 혈령이 파견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밑에 군현에 파견되는 관리를 갖다 그냥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수령,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에는 수령이 파견이 되더라. 그래서 역할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령에 해당되는데 많은 일들을 하죠. 세금도 거두고 재판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동원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령은 그 역할을 살펴보면 행정의 업무도 담당하고 사법의 업무도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업무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교육도 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갖다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수령들 같은 경우는 주로 수령 칠사라 하여 수령이 지켜야 될 이러한 역할들 7가지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근무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무평가를 받게 되고, 임기는 5년입니다. 임기는 5년의 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더라. 근데 지금 보다시피 수령의 역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수령을 갖다가 누가 보좌하게 되냐면 향리가 그 역할을 갖다가 보좌하게 됩니다. 육방이라 하여 똑같습니다.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렇게 해서 향리들이 6방이 있는데 역할은 수령을 보좌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도 향리가 있었죠. 근데 고려시대 때 향리의 역할은 속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 조선시대 때는 모든 곳에 지방관이 다 파견되다 보니까 이 수령을 단순하게 보좌하는 역할로 그 역할이 고려시대 때보다 그 지위가 어떻게 됐다? 고려시대 때보다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 이걸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찰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관찰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리냐면 주로 감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감사 혹은 방백으로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종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관찰사로 파견이 되게 되는데, 주로 역할은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관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관찰사와 수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이 관리 감독되어지는데, 이 외에도 나머지 기구로서 지금 보시면
어떤 기구가 있냐면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가 있다?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유향소는 어떤 기구냐면 향촌 자치기구입니다. 향촌 자치기구인데 지방에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 역할은 용례도 그런 회의도 하지만 그 역할은 이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향리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향리를 감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유향소입니다. 나중에 되면 상당히 그 역할이 강화되고 향촌에서 강력한 집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지구로는 자수와 별감이라고 불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담당했던 기구가 유향소가 있고, 또한 지방에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다면 중앙에는 경제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경제소라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지방의 유향소가 또 올바르게 역할을 하는지 유향소를 갖다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중앙 한양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유향소를 갖다가 연락을 취하면서 유향소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더라. 그래서 크게 보시면 관찰사의 역할 그리고 수령의 역할 정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군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군사 제도. 조선시대 때 군복문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인 개병제라고 합니다. 양인 개병제. 그러니까 풀어 쓰면 양인들이 모두 군대에 간다는 거죠. 주로 양인들 중에서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59세가 되겠죠. 이렇게 군대에 복무하는데, 그럼 양인이 뭐냐?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실제로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경국대전에 보면 양인과 천민으로 신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신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양인 안에 보면 크게 직업적으로 보면 사, 농, 공, 상으로 이루어졌죠. 사는 선비 사자죠. 그죠? 선비라든지 양반이라든지 관리가 여기 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 안에는 관리가 된 양반이 있을 것이고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양반이 있겠죠. 즉 관리가 된 양반은 군대에 복무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관직으로서 국가의 역을 바치고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관리가 되지 않은 양반들 같은 경우는 주로 특수군으로 복무를 갖다가 하게 되고, 다음에 이 농민청입니다. 이 농민청이 중요한데, 농민청은 다시금 또 역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둘로 나뉘어주느냐? 정군과 그리고 보인, 봉족이라고도 불리는데 보인으로 하는데, 이 정군이 일반적인 병사를 갖다 의미하고, 보인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군대를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안 가고 마느냐? 아니죠. 이 정군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 정군을. 그리고 공인은 물건을 만든 사람을, 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국가에 바쳐서 납품을 하는 대가로 군대에 가지 않고, 이 상인입니다. 상은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에 가는 사람은 누가 되겠다? 이 농민이 대다수의 군대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말이 농병일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농민이 곧 병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군대 조직을 보면 그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군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군은 보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군은 병령과 그리고 수영으로 이루어져. 병령은 육군을 의미하고 수영은
수군을 의미하는데, 육군은 누가 최고 사령관이 되냐면 병마절도사가 파견되고, 수군에는 수군절도사가 이렇게 파견되는데, 방어 체제를 보면 크게 첫 번째로 만들어진 방어 체제는 진관 체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성 방약 체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시 진관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진관 체제는 무엇이고 재성 방약 체제는 무엇이냐?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진관 체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각계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뚫리면 그 다음에 적군이 올라가면 여기 또 맞고, 다음에 또 막히면 여기서 또 맞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진관 체제가 단점이 있었던 거죠. 조선 초기 때 오랫동안 평화 기간을 겪으면서 이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군대를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던 거죠. 이 군인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인원들이 너무 방어를 하다 보니까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 군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여기 소수 인원들이 전쟁 중에 상당히 도망을 많이 가버리면서 병력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자 재성 방역 체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곳을 이렇게 진을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같이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총 지휘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군대를 갖다가 보충을 해주는 그러한 체제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뚫려버리면 완전히 다 뚫리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중앙에 총사령관이 내려와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자 문제점이 발생하자 다시금 임진왜란 중에 진관체제로 다시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진관체제는 다시금 선조 때 바뀌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식의 방어체제로 변화되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교육과 그리고 관리 응용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응용제도. 제일 기초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당이라는 기구가 있죠. 서당. 초등교육기관입니다.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습니다. 주로 신분층에 보면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여기에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양반 자제들만 가서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일반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럼 중등교육기관을 가야 되겠죠. 그럼 중등교육기관이 뭐가 있냐? 중앙에 설치된 기구와 지방에 설치된 기구가 있는데, 중앙에 설치된 기구가 바로 뭐가 있냐면 사부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기구가 있죠. 향교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서당이 초등교육기관이라면 이 사부학당과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중등교육기관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이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속과라는 과거 시험에, 문과에 해당되는 속과라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이 속과를 생진과 혹은 생원진사과, 왜냐면 생원과 진사가 되기 때문에 생원진사과 이렇게도 부르죠. 그런데 나는 이런 생원진사에 머물러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최고 교육기관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조금 전에 했죠? 바로 성균관이라는 곳이죠. 이 성균관에 응시를 갖다가 해서 졸업을 하면 무슨 시험에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있냐면 드디어 대과에 응시할 수가 있고, 대과의 학교라면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 소과와 그리고 대과를 합쳐서 문과가 되는 겁니다. 즉 문과는 또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제에 해당되겠죠. 관직에 오르는 과거제 중에 하나가 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과가 있고, 다음에 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를 통해서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작과가 있는 겁니다. 과거제 안에. 이 과거제 안에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작과가 있는데, 문과는 다시금 고과와 대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과는 무인을 뽑는 거, 작과는 중인들, 즉 기술관들을 갖다가 뽑는 시험에 해당되겠다. 그리고 과거제는 몇 년마다 열리냐면 3년마다 한 번씩 과거제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관직에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청거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치제라는 제도도 있고, 치제입니다. 치제, 좀 작은데 글자가. 그 다음에 음서라는 제도도 조선시대 때인데, 음서는 그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 치제는 뭐냐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필요할 때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를 주로 뽑을 때 치제, 청거는 추천 제도인데, 뭐니 해도 조선시대 때는 이 과거제가 가장 중요한 시험 제도가 되겠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통신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교통과 통신제도. 교통과 그리고 통신제도. 교통제도로는 역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역원제라는 것이 있어 뭐 글자에서도 이해가 되겠지만, 주로 교통의 요지의 30리마다 역과 그리고 원을 갖다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역은 말을 제공해 주는 거고, 원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건데, 말은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갖다가 대여를 해준다는 거죠. 다음에 조운제라는 게 있습니다. 조운제, 이거는 지방에 조창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세금 같은 거 있죠, 쌀 같은 거를 중앙에 보낼 때 어떤 곳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는데, 조창에 지방에 있는 큰 조창에 모아 가지고 서울로 이동하는데, 서울에 설치된 것을 경창이라 부릅니다. 경창.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배로 운반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조운제라 부르고, 또한 봉수제는 들어보셨죠?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불을 피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도. 그래서 이런 제도들로 크게 국가는 통치 운영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은 크게 보시면, 먼저 중앙정치조직도 받고,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다음에 군사제도, 교육관리동령제도, 교통, 통신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더라.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출문제. 과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것은 악장 가사에 실린 상대 별곡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상대는 관리를 감찰하는 일이다. 아까 전에 우리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로 어떤 기구가 있다고 했죠? 바로 그렇죠, 사헌부라는 기구가 있었다. 그럼 사헌부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헌부의 대사헌을 역임한 이 대사헌은 사헌부의 수장입니다.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헌부가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1번 은대라고도 불렀다. 은대라고 불렸던 것은 성정원이라는 기구 있죠. 이게 은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현전의 학무 연구 기능을 개성하였다. 이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가 되죠. 그러다가 성종 때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때 홍문관, 그죠?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금서관에 동의했다. 이건 조선 후기 때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했다. 이거는 비변사. 그 다음에 오품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는,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서경권을 행사하는 것을 아흥부와 아간운의 관리를 이 두 개를 합쳐서 양사라 불렀고, 양사에 복무하는 관리들을 대간이라 불렀죠. 대간에 복무하는 관리들의 역할 중에 서경, 간쟁, 공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경권을 행사하니까 이 사원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평양에 새로 부임한 누구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뭐 지방관이 파견된 수령이나 관찰사 중에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감사 또는 혹은 방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품이상이 이거 아까 이품이상이구나, 혹은 이름이 감사 또는 방백으로 불렸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관찰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관찰사. 그래서 관찰사와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다. 다음 보시면 강관으로서 관쟁과 봉박. 이거 아까 전에 대간이라 했죠. 대간이 여기에 되고, 육조 직계제 실시로 근한이 약화되었다. 이거는 의정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죠? 의정부. 다음 호장 기관 장교 통인도로 불렸다.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향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리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거죠. 4번이 관내 본연의 수령을 감독하고, 그러니까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관찰사라고 했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황소 분관을 감독하였다. 이거는 주로 지방 출신의 정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중앙으로 올라가지고 경제소를 갖다가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 지역 출신들이 경제소를 관리하면서 그 유양소를 갖다 감독하는 경제소에 대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은 조선 전반적인 통치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조금 복잡했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도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